자, 시리즈로 갈게요. 그래서 뭐 어제 이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내용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독립을 해서 혼자 또 매매도 하셔야 되고 하시는데 최소한 윤정두 회사에서 교육을 받고 밖에 나가서 전문가랍시고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더 높게 형성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들은 절실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실제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절실하신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연합인포 그 맥스에서 나오는 뉴스는 이게 이제 국제경제부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이 쓰는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고, 이 내용은 우리나라 애널리스트가 쓰는 것도 아니고 미국 쪽의 현지의 보고서 내용을 라이센스 비용을 주고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송출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분의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기자분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이윤구 기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이 썼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제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매경이든 한경이든 이렇게 메이저 쪽보다도 월등히 납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연합 뉴스도 메이저고, 원유 시장, 상품 시장하고 이렇게 외환 시장하고 채권 시장하고 그리고 주식 시장 이렇게 묶어져서 그리고 통합적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지표에 대한 내용부터 해서. 보통 이제 9시 전에 나왔었는데 입력만 뭐 이윤구 기자라는 분이 아마 입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입력만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고 국제경제부 쪽에서 이제 써놓은 내용이 됩니다. 15일 차분하게 같이 읽을게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고 이제 지표 부분은 investing.com 쪽에서 이제 설정해서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15일 뉴욕 금융시장에서 3대 지수가 급등했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의 근원치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둔화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PPI는 전일 녹화해 드릴 때 제가 빠르게 그냥 기사를 읽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일 기준의 PPI는 예상치를 넘겼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PPI가 세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전일 겁니다. PPI가 세게 나왔는데 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도매 물가가 예상치를 밑돌았음에도 장중 등락을 반복하던 뉴욕 증시는 엇갈린 채 장을 마감했다. 제가 그럼 잘못 읽은 건가요? 기대치 밑돌았다라고 나왔네요. 그럼 제가 어제 빨리 읽느라고 잘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지만 훈풍이 크게 불진 않았다. 그 내용인 즉슨 CPI, PPI가 안정이 돼야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금리를 지금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극히 제한적이죠. 지난해 대선 때 분위기하고 또 완전히 달라져 있단 말이에요. 지표가 좋기 때문에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그러니까 금리를 이제 내린다는 거는 CPI, PPI가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자 다시 말씀드려요. investing.com은 여러분들도 보고 계셔야 되고 우리 뭐 교육 받으시는 분들도 이건 항상 보셔야 되는 내용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녹화 방송을 뭐 교육 받으신 분들이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예 안 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근데 결론은 이 investing.com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 중앙은행의 금리도 보여드렸고 그다음 지표 부분도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구 모음에 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녹화해 놓은 거 보면은 되겠죠. 이걸 뭐 제가 계속 똑같은 내용을 계속 알려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터 누르시면은 모두 선택하기 그리고 지워버리고, 왜냐면 미국만 보면 되니까 우리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만 체크해가지고
누르시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어딨니? 미국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적용하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적용하기에 날짜를 좀 지정을 하셔가지고 뭐 14일부터 16일 것까지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14일부터 16일 이게 어떻게 지정하는 거? 14일, 16일 오케이 적용하기. 그러면 이제 어제 나온 PPI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수치로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어제 기준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온 거고 그저께 PPI부터 먼저 놓고 보시게 되면은 생산자 물가 지수의 기준에 근원하고 이제 일반이 있어요. 근원하고 이제 일반이 있는데 연단위 기준으로 이제 놓고 보시고 별 3개짜리를 보신다. 원래는 이제 전월 대비해서의 그 증가폭을 얘기하는데 보도자료에는 이제 요 내용을 실지 않고 이게 눈에 띄니까 그래프상으로 그래프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내용을 깊이 설명하면은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기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보시는 기준은 뭐 쉽게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어제는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받고 오늘은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를 연 단위로 보시게 되면 별이 1개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년 대비해서 그 기준을 잡으면 이렇게 모양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전년 대비가 아니라 전월 대비해서 이렇게 놓고 보는 게 옳다라는 표현들도 하는데 결론은 여기까지 올라갔던 이건 이제 근원입니다. 근원. 그래서 근원이라는 거는 요 위에 식품과 에너지 부분 어제 다 설명드린 거예요. 식품과 에너지 부분을 제외한 거야.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뭐 들으시는 분들께 우리 VVIP 회원님들께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또 이 자료도 좀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계신 분들 보시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 글쎄요. 하여간에 VVIP 회원님들 입장에서 깔끔하게 진행만 하면 제일 좋은데 그죠? 근데 그 내부에서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지표들 중에 하나가 뭐 금리, 환율 다 있지만 CPI, PPI 그리고 ISM 제조업지수, 비제조업지수 뭐 요 정도 본단 말이에요. 근데 CPI, PPI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 그리고 이제 고용지표 비중에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지표 그다음에 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지표인데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지표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들어오면은 이거 포탈에 뒤져서 네이버에 포탈에 뒤져서 이거 딱 치면은 요거보다 자세히 나와요. 이건 investing.com에서 직역을 해놓은 부분들이라서 제한적이야. 다만 이제 핵심 포인트는 식품과 에너지 부분을 뺀다. 뺀 걸 근원이라고 한다. 그 내용은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시리즈로 해드릴 테니까 어제 거 보세요. 그러면 이 정점에 달했을 때 대비해서 지금은 안정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안정화되어 있는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전망치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냥 검은 색깔로 되어 있는 거고 이전에는 상향돼서 나왔다. 그 다음에 실제로는 뭐 전망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다. 뭐 이런 내용들. 파란색은 전망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망치보다 이게 상향됐잖아요. 그럼 전망치보다 상향됐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무너지느냐? 아니 그러지도 않아. 그럼 전망치 대비해서 하향됐어요. 안정화가 좀 된 거죠. 그럼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해석을 일부 합니다. 그러면은 금리 낮추는 것 때문에 시장이 폭등했냐 이때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이때 8월 초, 9월 초 기억 안 나세요? 폭락 나온 거? 경기가 그만큼 침체돼서 둔화돼서 침체까지 된 거야?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때마다 막 뭐 전망치를 하회했네, 전망치를 상향했네 그렇게 따질 필요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그냥 요 자리에서 맴돈다. 그리고 저러한 비이성적인 흐름은 역대적으로 없었다. 인플레이션이 9% 10% 말이 됩니까? 물가가 10% 올랐다고 쳐보세요. 말이 되냐고. 안 된단 말이야. 그럼 평상시에 갖추고 가고 있는 쪽은 3% 전후예요. 그래서 3% 전후의 수준을 맞춘다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이때는 금리를 긴축을 했어야 되는 시점에 21년도에 대통령 선거 취임 이후에 끝나고 난 이후에
21년도에 돈을 뿌리잖아요. 2조 달러를 뿌렸잖아요. 돈 뿌리는데 긴축할 수 있어요? 야, 지금 경기가 너무 좋아서 시중에 돈을 회수해야 돼. 그게 금리 인상이란 말이에요. 긴축도 하고 매달 돈을 뿌려주던 유동성을 더 이상 돈 뿌려줬다간 이건 빈부격차 심해지겠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이건 뭐예요? 돈 있는 사람 막 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설정을 해서 놓고 봐야 된단 말이죠. 결론은 어찌됐건 결론은 이게 정상화됐어요.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 이렇게 정상화가 된 거예요. 이 정상화될 때 시장이 무너졌냐? 아니라니까. 고금리에서 시장은 날아갔고 고금리를 형성할 정도로 지표가 좋았고 지금의 기준은 안정적인 정상적인 지표 수준이고 그 지표가 정상적이고 안정적인데 금리 낮춰서 왜? 아, 나는 힘들어요. 너는 힘들지 몰라도 다른 쪽은 좋다니까. 그래서 지금 지표가 너무 좋아서 고금리 4.5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시장은 랠리가 나오고 있고 근데 너희가 한쪽 분야에서 힘들다고 금리를 낮춰? 안 된단 말이지. 거기다가 이번에 돈을 또 뿌리죠. 대선 지나고 나면 취임식 지나고 나면은 또 자금 집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공약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 돈이 더 풀리는데 돈이 풀리면 어떻게 돼? 인플레이션이 형성이 되겠죠. 근데 금리를 내려? 물가가 오르는데 금리를 내려가지고 더 유동성을 더 줘? 아니잖아. 그러니까 데일리 시황으로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거고 거기에 이제 CPI 같은 경우에 해석도 마찬가지가 돼요. PPI 나오고 바로 이제 CPI 나왔잖아요. 연단위 기준으로 이제 놓고 보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보는데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근원을 더 칩니다. 어제 설명해 드렸죠. 왜냐하면 그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식품과 에너지를 좀 제외하고 놓고 보는 게 일반적인 기준이라 그래요. 그래서 근원으로 놓고 보면 식품과 에너지를 빼고 나면요. 지난번에 이제 슈팅 났던 게 이제 6.5 정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저 밑에 있었다니까. 아주 옛날 대공황 오고 막 인플레이션 난리 나고 1차 올쇼크, 2차 올쇼크 이런 당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아니 금리가 아니 CPI가 3% 넘긴 적이 있어요. 2에서 3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했지. 그게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이렇게 나와서 그럼 시장 박살나야 되잖아. 근데 이게 뭐냐면 저성장 속에서 물가만 올랐느냐. 남미처럼 남미처럼 경기가 마이너스권인데 화폐 가치가 훼손되고 물가가 올라갔느냐. 그런 부분이 아닌 경기가 우호적인 상태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공급돼서 뭐 정치적인 이유 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일시적인 오버슈팅이 나온 거라면 제자리로 회귀가 된다면 문제가 없다. 지금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아니에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이게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야 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요 위에 있는데 금리를 어떻게 낮춰? 금리를 낮추는 순간 유동성이 공급되는데 그럼 주가가 인플레이션에 우려감이 생기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측보다 소폭 하회됐다. 아, 그러면은 안정화되는구나. 그건 호재야. 근데 그거를 꼭 금리까지 연결을 해서 금리까지 연결해서 설정 범위를 놓고 보는 게 그게 일반적인 기준의 해석이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장중이라 제가 옆에 거를 좀 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설명이 끊길 때가 있어요.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근원치가 근원 CPI를 얘기하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근원치가 예상에 부합했다. 뭐 혹은 뭐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했다. 그래서 물가 불안이 누그러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은 안정화됐고 지표가 좋다라는 해석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0.2 정도 전월 대비해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전년 대비가 아닌 사실. 그리고
뭐 기술주들의 슈팅이 나왔다. 여기에는 이제 MSCI 지수는 빠지는 죄송합니다. TSMC는 빠지는 거고, 대만 TSMC는 빠지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있는 이 종목군들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뭐 배트맨이라는 또 표현도 해요. 배트맨. 요 앞자를 다 따가지고 배트맨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어찌됐든 사우디 아람코를 빼고 나면은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성장주, 기술주, 빅테크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테슬라가 8% 이상. 그러니까 얘도 이제 뭐 정치적인 분위기를 많이 타고 있는 거죠. 실질적인 뭐 실적보다는 뭐 성장성이 더 확장이 돼 있고,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 알파벳, MS, 아마존, 애플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그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뜀박질을 했다. 국채 가격은 일제히 급등했다. 오늘 이제 우리 그 원고 쓰신 분 기준에서 그 내용이 좀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일단 하이닉스의 강세가 채권 금리가 하락 전환에서 기술주가 올라갔다. 이게 맞는 내용일까요? 우리 기준에서 놓고 볼 때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해서 기술주가 올라갔다.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 내용이에요? 채권하고 성장주의 관계에 있어서 채권의 기준은 안전자산이죠. 주식은 불안전자산, 위험자산, 투기자산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면 채권 금리가 내려갔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는 급등이잖아. 그것도 가격이 오른 정도가 아니라 국채 가격이 급등을 했다. 이건 뭐예요? 안전자산의 선호가 확장됐다라는 거예요. 민감하게 따진다면. 그럼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확장이 됐는데 그래서 기술주가 올랐다? 이 말이 돼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아프리카 TV에 초청받아가지고 갔더니 꼬맹이들 몇 명 모아놓고 윤정도를 불러놓고 종목 하나씩 얘기하는데, 윤정도 혼자 작년 4월에 윤정도 혼자 하이닉스를 얘기하고 앉아있고, 그러고 나서 사회를 보는 친구는 자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거야. 그러고 나서 종목 얘기해 그랬더니 자기는 6월에 금리를 내릴 거로 본다. 윤정도는 6월에 안 내린다 그랬죠. 못 내린다 그랬죠. 9월쯤이나 내릴까. 결론은 이제 6월에 안 내렸단 말이야. 근데 이제 6월에 내릴 걸로 보고, 금리를 내릴 거로 보고, 금리를 내리고, 그렇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오를 수 있어서, 금리를 내리면 채권 가격이 오르겠지. 그죠? 저금리에 그러니까 고금리 대비 이제 그 금리가 내려와 주면, 그럼 채권에 대한 투자 매력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똑같은 비슷한 수준의 이자를 준다면, 그렇다면은 채권이 유리하죠.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채권 가격이 오른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는, 그럼 하이닉스나 기술주는 못 간다고 표현이 돼야지. 근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저 너무너무 좋아하고 비중 이번에 또 늘립니다 해놓고 자기는 채권을 산대. 채권 ETF를 사겠대. 그럼 그건 뭐야? 그래서 이 바보 녀석 이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오케이 해칭하시는 거죠? 라고 표현을 해줘서 해칭하시는 거죠? 라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은 채권 가격이 뭐 급등을 했다고 하지만 시장에서 막 그게 쏠림 현상이 나올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도 강세를 띄었고 채권 가격도 강세를 띄었고, 채권 가격의 급등 때문에 주식 시장이 큰 영향을 받지 않았고,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뭐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까지도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냐,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 그러다가 어느 날 채권 가격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 뭐 한 달, 1년 읽으시면은 채권 가격에 대해서 그렇구나. 채권 가격이 오른 거,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건 금리는 낮아진 거고, 채권 금리는, 그죠?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은 채권 금리는, 이자는 올라가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아 그렇게 되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이 되는구나 누적적으로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범위가 돼. 그 경험치를 뭐 경험치가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고. 그게 이제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그게 전부 여러분들 지식으로 이제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달러와 가치에 대해서 이제 환율 문제도 다음 주에 이제 환율 문제는 어제 금리해드렸고 환율을 해드릴 텐데 전혀. 그래서 이 환율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어요? 환율은 미국 달러와 기준에서 설정을 하는 거라서 어제 교육해드리면서 제가 원래는 내부에 공부를 하셔야 될 분들한테 분명히 FOMC 회의 관련된 표 작업 3-4장 해놓으라 그랬어. 그거 시간 안 걸려. 결국 안 해놨지. 그러니까 이제 뭐 초기 단계니까 이번 주까지는 정신 없으리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주는데 다음 주부터는 아예 방송 못 나가는 거지. 자료도 못 만들고 지표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면 뭐 여기 시간대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소중한 시간을. 그래서 배우셔야 되는 분들은 기본적인 거, 달러 인덱스가 뭔지, 달러 인덱스라고만 쳐도 네이버에 나와요. 다음 주에 이제 미션으로 줄 거고, 금리에 관련해서는 FOMC 회의,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1년에 몇 번 열리는지 그 정도만 확인을 하고 있어도 방송 나가서 충분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 상식으로는 제가 아는 경험치로는 우리나라 야간 방송의 유료 전문가랍시고 나오는 사람들의 90% 이상은 FOMC 회의가 1년에 몇 번 열리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 일반 회원분들은. 근데 이제는 아셔야죠.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그 기준에 회의가 1년에 몇 번 열리는지 8번 열리거든. 45일 간격 수준으로. 그리고 올해 그 FOMC 회의 일정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조차도 모르고 금리 얘기를 하고 있으면 뭐 답이 없는 거지. 그죠? 그리고 뭐 12월 CPI를 뭐 호평했다. 물가 안정돼야 되는 게 좋은 거니까 일단 어찌됐든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 낮아져야 된다 그랬죠? 낮아져야 된다. 그리고 높아져 있을 때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악재 요인이 아니라 호재로 작용되는. 그러니까 CPI, PPI 다시 보여드리면 이때 기준에 어제 거 보세요. 그 설명만 드릴 거니까 CPI, PPI 이렇게 폭등이 나왔을 때 있죠. 이게 CPI고 PPI 볼까요? PPI 쪽에 그 흐름 보시면 근원 같은 경우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일반은 11%대까지 올라갔어요. 11.5인가 갔을 거예요. 그때 랠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갖다 대시면 이게 22년도 4월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 22년도 1월이 이 정도일 거 아니에요. 22년 1월이 글로벌 증시 고점이에요. 22년 1월. 그러니까 이 속된 편으로 이 미친 듯한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속된 편으로 이 미친 듯한 슈팅.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취임식 이후에 또 돈을 뭐 진짜 뭐 상상을 초월하게 뿌려버리겠다 해버리면 또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미친 듯이.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다 시장 붕괴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는 22년 1월 달까지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 S&P 500 지수, 다우 지수는 22년 1월이 고점이에요. 22년 1월 요 자리가. 그리고 나스닥은 11월이 고점입니다. 21년 11월. 보실까요? 뭐 테슬라 뭐 전부 다 마찬가지. 엔비디아, 애플 다 마찬가지. 그래서 다우지수 보시면 월봉 기준에 22년 1월이 고점이죠. 여기가 1월이에요. 여기가 고점이 이 당시 기준에. 이거라도 알고 뭘 CPI, PPI 얘기를 하는 거지. CPI, PPI가 최고점 찍는 그 시점, 그 폭등 랠리에서 이렇게 날아간다니까. 그 인플레이션 속에서. 경기가 안 좋은데 남미처럼 그렇게 날아간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22년 1월부터. 그 오히려 이제 그 CPI, PPI가 안정화되고 있을 때 그때 금리 올리면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금리를 올려서 내렸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라고. 금리는 22년 3월부터 내렸는데 이 로그 차트거든요. 거기서부터 내렸는데 비이성적으로 슈팅 나온 부분 있잖아요. 21년도에. 비이성적인 슈팅 범위까지 내려온 거고,
오히려 23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23년 7월 달이 금리가 마지막 인상이에요. 5.5. 5.5 이후에 지금까지 슈팅이 나온 거야. 이 로고 차트가 아닌 그냥 차트로 보면 더 높아. 응? 저도 이거를 지금 준비를 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배우시는 분들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시간만 또 다 뺏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계속 이렇게 보도자료 이 내용 보시고 차분히 듣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께 됩니다. 어제도 이제 정리는 한번 해드렸는데 오늘 기준은 어제보다도 정리할 게 없어. 어제 금리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어제 영상 보시면 되고 오늘의 기준에서는 어제 금리 얘기 이외에 다음 주에 환율 얘기할 거니까 주식시장 기준 그리고 외환시장, 뭐 채권시장 간단하게 코멘트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주요 지표는 어제 PPI 그리고 오늘 CPI 현지 시간 기준으로 전일이 되겠죠. 15일 그렇게 해서 나와준 거고요. 그리고 주가지수가 모처럼 강세를 띄었다. 노동부는 CPI가 전월 대비 0.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것도 이제 상승의 기준입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는 웃도는 수치이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0.2 전월 대비해서 상승 기준이고 예상치에 부합했다. 뭐 이런 기준이. 그렇게 하고 5개월 만에 0.3에서 조금 둔화돼서 이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전월로 다 표현해서 나오죠. 근데 이제 시각적으로 놓고 보시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전년 대비해서 기준이 시각적으로 이제 눈에 잘 보여지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 이제 영상 링크 또 만들어서 올려드리긴 할 텐데 국채 금리가 동반 급락했다.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주식 매수 심리를 뒷받침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엇박자의 좀 해석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금리나 속도가 다시 올라갈 것으로 점쳤다. 월가의 투자은행들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다면 뭐 운영사 같은 쪽이 되죠. 그러니까 투자은행과 일반 상업은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년물 금리가 4.75에서 5%에 가까워지면서 국채금리 측면에서 위험지대에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뭐 채권 가격도 일정 범위에 이제 안정성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채권 금리 기준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뭐 채권이 강세를 떼야 된다, 약세를 떼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도 안전자산으로의 쏠림 현상만 너무 집중돼도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사들의 이제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위치가 되죠. 나머지 뭐 주식시장 내용인데 나머지 내용은 뭐 대부분 다 CPI 관련된 내용의 기준인 거고, 그다음 채권 시장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 정책에 민감한 이제 단기물 2년물 기준에서는 10.10 하락 그렇게 해서 이제 채권 가격이 강세를 띄었다는 거고, 금리 격차가 이제 전고래일 42.30bp에서 38.90bp로 축소됐다. 장단기 금리가 이제 뭐 역전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가끔씩 신문에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속화되지 않는 한 일시적인 거는 크게 이제 뭐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순간적으로 튀어 올랐다가 즉시 고꾸라졌다. 그러니까 CPI 안정화되고 그리고 채권 가격은 CPI가 안정화되면서 위험 자산이 오히려 움직임이 강화되다 보니 지표가 좋으니까 움직임이 강화되다 보니 혹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표현을 시장에서는 쓰긴 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다 보니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한 거죠. 안전자산이 하락을 한 거. 위험 자산이 올라가니까 안전자산이 하락을 했는데 다시 채권 금리가 올랐다는 건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죠. 다시 방향을 바꿔서 오히려 4.7선을 하향 돌파했다.
이탈된 거죠. 다시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일정한 범위를 크게 넘거나 하회를 하면 안 되겠죠. 채권 가격의 기준에서도 그렇고 채권 금리의 기준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표가 안정화돼서 지표가 좋다. 그래서 위험 자산이 올라간다. 그럼 안전 자산은 내려가겠지. 그러니까 채권이 순간적으로 이제 안전 자산은 내려가면서 채권 가격이 내려가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갔다. 근데 다시금 이내 채권 금리가 하향됐다. 채권 가격이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민감할 정도 수준의 변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엄청난 지표 때문에 막 그냥 와 이거 호황세야 막 그래가지고 안전자산이 채권 가격이 막 폭락을 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 이제 안전자산이 폭락한다는 자체도 웃기는 거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일매일 읽으시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알게 되죠. 뭐냐면 데일리 시황을 이야기해야 되는 언론사, 뭐 케이블 경제 TV 이런 쪽에서는 이거를 뭐 오늘 뭐 채권 가격이 얼마를 움직였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먼 구간에서 보면은 그렇게까지 민감한 내용들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 그런 맥락에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외환시장 마찬가지고 어차피 달러 인덱스의 강세로 인한 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엔화 강세를 끌어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거야. 얼마 전에 이제 금리를 한번 인상을 하긴 했죠. 제로금리에서. 근데 이제 그 기준에 엔화 강세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하고 어느 정도 연동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이 우리나라 지금 이제 극우에서 표현하는 표현들, 우리 큰형님 미국, 뭐 행사라고 그러면 안 되겠고 뭐라 그래야 돼? 집회를 하는데 왜 미국 성적이 우리가 미국에 뭐 부속돼 있는 국가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쪽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그렇게 되는 것도 안 좋다는 거죠. 뭐 무조건 중국을 배척하는 것도 안 좋고 그렇다고 뭐 중국에 매달리는 것도 안 좋고 뭐 어찌됐든 결론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미국에 대한 시각이 우리나라에서 뭐 도움도 많이 받았고 뭐 이렇게 좋게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관점인가 하면은 뭐 중동 국가들에서 볼 때는 뭐 굉장히 우리나라 일본 싫어하듯이 적대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유럽에서 볼 때는 큰형님이 아니라 막내 동생인 거고 그죠? 건국 200년 좀 넘었나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 기준의 6개의 통화 뭐예요? 유로, 엔화, 파운드, 그리고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그다음 스웨덴 화폐 이 6개의 통화에 대해서 GDP 비율로 비중을 놓고 달러의 지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달러가 115, 달러 인덱스가 115까지 찍었다가 지금 108, 109 정도 할 거예요. 100을 넘긴 적이 2000년 이후에 100을 넘긴 적이 별로 없다라고 어제 보여드렸었죠. investing.com 지표 보여드리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우리나라 원화도 40% 수준의 절하가 됐거든요. 2018년 이후에. 근데 엔화는 56% 절하예요. 56% 절하. 그 전에 이제 엔화 강세 때로 감안하면 거의 더블 났어요. 절하가 그러니까 이제 달러 강세 기조를 미국의 입장에서 달러 강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 달러 강세 기조를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 원래는 이제 그 실리콘밸리 IT 거품이 났을 때 빌 클린턴 대통령 정부 시절에 강달러 기조에 실리콘밸리 쪽으로 돈을 투자해라. 강한 미국이다. 우리한테 돈 넣어라 이제. 그런 정책에 강달러 기조를 선호했었는데 공화당 정부에서는 약달러를 선호했거든요. 근데 그건 그때 기준이고 오바마 전 대통령 정부에서는 다시금 이제 리먼 터지고 난리가 나서 약달러 기조가 돼버렸고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 정국에서는 강달러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달라요. 근데 이제 뭐 대선 때 되면은 뭐 양당의 이제 정책을 얘기하는데 기본적인 기류는 맞지만 공화당이 방산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근데 전체 흐름이 꼭 그렇게만 가는 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환율 부분도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것이
엔화죠. 엔화 대비해서의 가치. 그렇게 되면서 이제 또 일본을 뭐 어찌 보면 뭐 보호한다는 표현도 좀 애매하지만, 그래서 미국의 그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사는 국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사는 거죠. 달러를 못 찍어갖고 달러를 파나? 채권을 찍어서 이제 채권을 팔아서 먹고 사는데, 중국과의 미국과의 중국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언론 플레이가 되어져 있지만, 또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전 세계에서 미국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쪽이 중국, 사우디, 일본,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로 인정을 못 받는 대만 같은 경우도 10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외환 보유고 잔고 수준이. 대부분 다 뭐를 갖고 있어요? 미국 채권이지. 또 우리나라 10위 안에 들어가 있죠. IMF를 겪고 뭐 외환 잔고를 많이 늘렸다? IMF가 우리가 외환 잔고가 없어서 IMF 맞은 거야? 아니야. 결론은 뭐 스위스라든가 이런 국가들, 미국의 우산 밑에 있는 쪽이 최근 수십 년 동안의 기준에서 외환 잔고를, 달러 채권을 가장 많이 있는 국가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일본과의 미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달러 대비 엔화의 평가 절하 부분, 그게 이제 뭐 예를 든다면 이번에 금리를 올린 기준에서처럼 115 찍고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8, 109로 내려왔는데 여전히 강달러인데 최고점의 강달러 대비해서는 조금 눌러가겠다라고 그 정책이 형성이 된다면 일본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금리를 인상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엔화 강세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엔화가 일부 강세를 쪘다의 기준이 형성이 돼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그 정책의 기준이 전체 큰 그림에서는 결론은 미국이 강달러가 아닌 이제 서서히 달러의 강세 부분을 조정할 위치냐, 조정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엔화의 가치 부분이 상대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림 보는 거지. 지금은 이제 뭐 아직까지는 뭐 제한적으로, 아직까지는 제한적으로 형성돼서 제한적으로 보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환율 외환 시장 이제 그 정도로 놓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그리고 이제 상품 시장도 지금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제한적이어서 지난해 2년 전이죠. 이제는 23년 10월달 이스라엘 하마스전 났을 때도 유튜브에서 온갖 꼬맹이들이 무슨 뭐 금융 전문가라고 무슨 경제연구소니,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연구소가 아니라 지들이 그냥 이름 붙여놓은 경제연구소 아니에요. 그런 거 해놓는 이제 꼬맹이들이 뭐 갑자기 군사 전문가가 돼서 또 뭐 난리가 날 것처럼, 결국은 그날도 이제 일요일 날 교육을 해드리면서 전혀 영향 없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전혀 영향 없다. 상품 시장에, 특히 이제 원유 시장에 전혀 영향 없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더 쉽게 얘기한다면은 이스라엘이 일요일인데 일요일 날 이스라엘 증시가 열립니다. 이스라엘이 강세를 뗐어. 근데 무슨 우리나라가 막 폭락 나올 것처럼, 중국발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전 세계를 휘둘릴 것처럼, 그 두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하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 지상전 돌입의 22년도 사태의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 유럽은 일시적으로 충격받았지만 글로벌 시장의 충격은 전혀 없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한번 출렁한 건 있죠. 전혀 없었어요. 유럽조차도 안정화가 됐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나왔고, 거기다가 원유의 문제도 오히려 유가가 정고점을 못 넘겼어요. 그게 문제가 될 정도면, 중동의 화약고가 터진 거면은 정고점을 강하게 넘겨야지. 못 넘겼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에서도 똑같아요. 아니 일요일 날 희한하게 주말에 막 터져. 그럼 일요일 날 이스라엘 증시 보면 되는 거고 상품 시장 보면 되는데 멀쩡했단 말이야. 근데 그냥 확인도 안 해보고 코멘트만 날린 거죠. 그래서 3주 차에 구정 지나고 이제 상품 시장 설명드릴 때 자세히 들여다보겠는데, 이번 주는 이제 금리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가 일단은 환율, 그리고 상품 시장은 이제 뭐 지나고 나서 설정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원유 시장에서의 지금의 이제 뭐 상품 가격의 흐름은 그게 뭐 문제되는 흐름이 아니고 또 과거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때와 비교할 때 비교의 대상이 사실은 좀 되지 않아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원유의 의존도라든가 원유의 의존도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저쪽 뭐 WTI가 그렇게 멀리 안 나와서 브렌트유를 놓고 보기도 하는데 뭐 WTI로 그냥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WTI 같은 경우에 서부 텍사스 중진류고 얘는 수출도 안 해. 지들만 쓰지. 오히려 미국이 수입해서 원유를 쓰죠. 지들 거는 아끼고. 결론적으로 23년도 말씀드렸을 때 10월 달 기준에 이제 하마스전 터졌는데 원유가 직전 고점도 못 넘겼죠. 직전 고점도.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 이란전에서도 직전 고점까지 장대항공 이런 거 하나씩 나와줘도 되거든. 이런 흐름 전혀 아니잖아. 근데 무슨 뭐 전쟁 날 것처럼 언제는 경제연구소라고 전인구 이 친구 말이야. 경제연구소네 뭐 어쩌고저쩌고 뭐 나는 경제학 박사의 박사인지 확인도 안 해봤지만 아주 무슨 전쟁 전문가야. 전쟁 전문가 아주. 공포감을 만들어 놓고 큰일 났다고 얘기하고. 결국은 지표 한두 개만 보면 되는데 그것을 안 보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사실은 이걸 뭐 정독을 하거나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상품 시장이나 외환 시장이나 채권 시장의 변동은 크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수준 밑으로 많이 쪼개놓고 레버리지를 주면서 이제 매매 기준을 설정을 잡는 거고 주식 시장인데 주식 시장도 주요한 지표가 나오는 케이스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뭐 시장이 매일매일 뭐 위아래 뭐 몇 %씩 막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흐름에서는 너무 민감해하실 필요 없어요. 윤정두가 그냥 크게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이게 뭐 어마어마한 지금 변동률이 막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장대 운봉이 막 엄청나게 크게 떨어진다든가 급등이 나온다든가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저 정도 수준이야. 저 내용이 뭐가 있어요. 뭐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전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정리를 좀 해드리면 전일 금리 내용 뭐 약간 어설프게 녹화를 해드리긴 했지만 내부자들도 그렇고 외부에 들으시는 분들도 전일 영상 시황 영상으로 올려드렸단 말이죠. 보시고 그다음에 오늘 영상도 이제 올려드릴 텐데 오늘의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 CPI가 하향 안정됐다 예상치보다 또 전월 대비해서의 기준 또 3% 미만으로 내려와 있고 좀 안정화되고 있다 물가가.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이나 이런 게 좀 덜해지고 지표는 뭐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정도 조금 더 안정화가 되면은 뭐 금리도 좀 시장이 원하는 대로 낮춰줄 수는 내릴 수는 있는데 근데 내리는 것이 제가 표현할 때 좋은 게 아니다라는 표현을 해드렸죠. 왜냐면은 내린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부양책을 쓴다는 건데 부양책을 쓰는 게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선 이제 끝났고 취임식 20일 이후에 자금 집행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뭐 확장이 된다면 오히려 유동성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성장주들의 강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것이 돈을 또 너무 많이 뿌리거나 했을 때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불거지면은 오히려 시장이 정상적인 몸에서는 충격을 받는 게 맞아요. 근데 돈을 뿌려서 뭐 스태플레이션의 현상이 아닌 경기가 안 좋은데 막 그 물가만 오르는 그런 현상이 아닌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만 하여간에 이 자금이 이제 뭐 뿌려질지 여부 유동성이 확장될지 여부 이런 거 이제 그때그때 이제 판단해서 대처하면 되니까 지금은 이제 너무 민감하게 조그마한 내용에 뭐 지표가 좋았대 나빴대 뭐 금리를 인한대 인상한대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정상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구나 이 정도 수준에서 해석을 하고 대처를 해도 크게 뭐 무리수는 없겠습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베스팅닷컴에서 눌러보세요.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해? 나도 잘 몰라. 기억 잘 못해. 무슨 얘기냐면 중앙은행 눌러서 금리 보고 일정 도구 눌러서 뭐 경제 캘린더 뭐 휴장이 있으면 이제 뭐 일본이 월요일 날 노인의 날인가로 경로의 날인가로 휴장을 했단 말이에요.
뭐 그 정도. 그다음에 실적 발표는 어디가 나오느냐 했을 때 우리나라는 극대형주만 이제 실적 발표율이 명확하게 좀 형성돼 있고 나머지는 뭐 회사가 뭐 적절하게 이제 실적 발표 시기를 조절해서 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미국도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실적 발표 일반적인 날짜보다. 근데 대략적으로 언제쯤 발표한다는 일정들이 다 나와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좀 보는 거고 뭐 시장 지수, 원자재 외환 가격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는 거고. 응? 아시겠죠? 그래서 뭐 주식 같은 경우도 보고 싶으면은 여기도 잘 나와 있으니까 뭐 미국장의 S&P 예를 들어서 S&P 500 지수 기준에 여기에 보통들 변동률로 보잖아요. 변동률로. 의미가 없지. 변동률로 보면. 왜냐하면 소형주에서 거래도 없이 만약에 변동이 나왔으면 어떻게. 물론 S&P 500 지수가 우량 한 500개의 종목을 기준으로 해놨지만은. 그러니까 거래량, 거래 대금으로 놓고 보면 돼요. 근데 얘네가 지금 거래 대금으로 안 나와 있고 거래량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형성되면서 슈팅이 나온. 그러니까 결국은 엔비디아가 3.40이지만 거래 대금이 가장 또 테슬라가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거래 대금은 테슬라가 더 많지 않을까요? 거래량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31달러고 엔비디아는 4달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거래가 이제 일정 범위 수반되고 변동이 나온 쪽에 좀 슈팅이 나온 쪽이 어디가 있을까? 이 정도 놓고 보시면 뭐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간적으로 13만 6천 원대 초반까지 유한량이 눌려 내려오고 21만 주 정도 프로그램 들어와 있는데 프로그램이 조금 정체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슈팅을 좀 계속 연이어서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좀 쉬어가는 국면인데 조금 만약에 더 눌리는데 수급은 들어온다면 2차 편입을 또 내드릴 거고 고점 돌파할 때도 내드릴 거고 만약에 오늘 고점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면 내일 갭상승 이후에 일단 고점은 넘길 것 같아요. 근데 거래가 최소 내일 고점 넘긴다 했을 때 최소 범위 500만 주 정도는 실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신고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를 가져가죠. 물론 16만 6,900원이라는 이제 52주 고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때는 뭐 2조 원을 넘게 거래를 터뜨리고 움직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작년 8월 28일 그리고 9월 20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고점을 넘길 때 거래량 1,000만 주의 기준 설정을 잡는 거고 지금은 이제 최소 범위 400만 주, 500만 주 정도는 터져줘야 앞전 고점을 넘길 때 신뢰도가 있고 좀 세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벌써 1시입니다. 근데 이 시간 이후로 장 막판에 대해서 이제 거래가 실린다. 그러면은 변동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많이 나와봐야 고점 돌파해서 조금 더 올라가는 수준이 될 거고, 조금 빠르게 움직여서 슈팅이 가파르게 나와준다면 그렇다면 거래가 실리는 거죠. 거래 실린다는 거는 오늘 기준에 그래도 400만 주 정도를 보는 건데 400만 주 정도 나오게 되면은 제 판단할 땐 15만 원까지 공방까지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열어놓고 볼 수 있습니다. 15만 원까지도. 그렇게 해서 15만 원 정도까지 움직이게 된다면 10%대 초반, 중반까지 형성이 되죠. 그게 형성이 되려면 최소 400만 주 이상이 돼야 됩니다. 최소. 여전히 거래대금은 일단은 3위예요. 일단은 3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어제도 한 50분 녹화를 했는데 오늘도 한 50분 녹화가 됐어요. 이게 나중에 들으려면 참 힘든 내용이 되고 뭐 정신없고 그런데 말씀드린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investing.com 무조건 켜놓는 거. 두 번째 기준은 연합인포 맥스 기준에 네이버에서 뒤지시면 돼요. 연합인포에서 보셔도 되고 뉴욕 마켓 원리라고 해서 워치 뉴욕 마켓 워치라고 제목을 붙여서 매일매일 데일리 시황이 나옵니다. 아침에 미국장 시황이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 증권사 미국 마감 시황에 대한 이제 코멘트가 뭐 개장 초 오전에 나오겠죠. 그때 그것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연합인포 쪽의 내용이 가장 객관적이고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 부분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우리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이제 좀 설정해서 놓고 보시면은 지금 시장이
나쁘지 않아요. 우리나라 증시의 기준에 너무 6개월 동안의 디커플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짜증나더라도 이격이 발생돼 있던 거고 그 전에는 짜증나더라도 정확히 22년 하반기부터예요. 22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증시 랠리 나올 때 우리도 동반적으로 올랐어요. 분명히 올랐습니다. 우리도. 근데 이제 미국, 유럽, 일본보다 그들은 21년 고점 우리나라 지수 기준에 3,300을 넘기고 4,000포인트 이상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만 상승률의 각도가 제한적이어서 그게 짜증났었는데 그조차도 유지 못하고 6개월 동안 디커플링이 나왔단 말이에요. 6개월 동안 혼자 빠졌어요. 박살이 났어. 그 지나고 보니 계엄이 터질 정도의 불확실성이 이미 만연해 있었구나. 우리가 못 느끼는 부분들이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느껴졌었던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말 같지도 않게 두들겨 맞았구나. 삼성전자 적자일 때 23년도 영업이익 적자일 때 7월 7조인가요? 하여간 영업이익 적자일 때 6만 6천 원 저점 찍었는데 영업이익 34조 흑자로 돌려놨는데 5만 원을 깨트려? 그게 삼성전자의 문제인가요? 실적이 개선돼 있는데. 아니잖아. 시장 인덱스 쪽에서의 물량인 거지. 어찌됐든 저 흐름의 기준이 이렇게 10월 이후부터로 놓고 보시면 계좌 장중의 기준에 계좌 손익률 부분이 시장이 마이너스 2.5에 우리 계좌가 4.2. 거기에 이제 뭐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비중이 월등히 높잖아요. 개선될 수 있다.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이 일부 효자 노릇을 해줬고 11월 포트부터는 겨우겨우 이제 0.7로 돌려놨어요. 0.7로.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구성돼 있으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남들 곡소리 나고 있죠, 사실은. 근데 이 포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엄청난 기회가 지금 형성돼 있는 거죠. 지금 2,500포인트 초반인데 3,000 넘기고 3,300 넘겨야 되는 게 정상인 흐름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기업들의 실적이. 저평가 상태에서 글로벌 시장의 키높이에 맞춰지는 수준? 그럼 4,000인데 당장의 4,000이 아니더라도 3,000. 3,000도 멀리 보이지만 아니 금방입니다. 20%의 등락. 하루에 뭐 하이닉스 9%대 폭등, 오늘도 5% 폭등, 삼성전자에서만 조금만 힘 받으면은 3,000포인트 금방이에요. 그러면 주력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 주력주의 흐름은요. 농담이 아니라 시장 대비 최소 1.5에서 3배 수준. 그러니까 대략 30%에서 60%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21년도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그러니까 20년 11월 1일부터 21년 1월 11일까지 2달 보름도 안 돼요. 2달하고 2주도 안 됩니다. 그 기간 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때 시가총액 3위였던 LG화까지 전부 70%씩 폭등이 났어요. 2달 보름도 안 되는 기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월 말까지 3월 말까지 시장 3,000 넘기고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가 70%씩 똑같이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라는 충분히 지금의 실적만을 바탕으로 유동성만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시장이 이제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기준이고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거죠. 정치적인 또 정책적인 그렇게 해서 나머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 기준에 뭐 검색기 같이 놓고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 예를 들면 대동이라는 종목을 조금 전에 캡처해서 아마 올려드렸어요. 대동이라는 종목을. 그러니까 이제 S 쪽이라서 1조 미만이라서 그렇게 뭐 편입에 문자 사인을 내드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11,820원 등락률 뭐 16%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진입 이후에 수익률 범위가 S1000 기준에 이런 식으로도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검색기를 뭐 나도 S 쪽도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검색기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HTS 버전은 이거는 아무나 드리진 않아요. VVIP 회원 1년 이상 가입하시고 특히 이제 또 강연회 진행할 때 특허호텔 강연에서 110만 원짜리 뭐 이렇게 강연회 진행할 때 자산 옮기시고 하신 분들 기준에서 드리는 거지, HTS 버전은 이건 한 번 드리면 뭐 평생 쓰실 수 있는 거라서 드리지는 않습니다. MTS 버전은 이제 샘플용으로도 드리고, MTS 버전은 강연회가 없더라도 뭐 일부 정의원님들 같으신 경우에 DB증권 사용하시게 되면은 드리죠. 지금 DB증권 쪽하고 저희하고는 별개 법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DB증권 쪽 입장에서는 왜 윤정도 거 만들어주고 자기네가 이거를 뭐 나 공짜로 쓰게 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샘플로 한 일주일 정도는 열어드리는데, 근데 이걸 막 달래. 회원가입하면 주세요. 아니, 회원가입한다고 그쪽 DB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DB증권은 자기들 증권사를 써달라는 거죠. 그 써달라는 게 화면만 이렇게 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쪽 이야기는. 결론은 DB증권 쪽에서는 이제 자산 옮기셔서 저희 쪽 증권사에서 매매를 해주세요의 기준이고, 그게 맞지 않으면 DB증권도 계약 관계가 끝나버리겠죠. 그런 맥락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검색기 기준 외부에 계신 분들이 뭐 샘플용이든 아니면 뭐 기본적인 회원가입 이후에 나 DB증권 쓸 테니까 검색기 주세요. 수익이 목적이라서 나 검색기 가지고 공부해서 수익 낼래요.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혹은 뭐 유튜브에서 검색하셔도 돼요. 근데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옵니다. 공식 사이트가. 그렇게 해서 유튜브 혹은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시황도 보시고, 또 뭐 하나오션, 뭐 SKC 뭐 이런 거 다 보시고, 그다음에 뭐 CPI, PPI 금리 교육 전일 올려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보시고, 현대차도 보시고, 현대차도 이번에 이제 22만 7천 원까지 슈팅 나왔다. 이제 눌린 폭인데,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보시면서 이제 요 밑에 이렇게 누르시면은 검색기 무료 신청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는 검색기도 좋고 검색기에서 나온 종목을 좀 추려가지고 매매 사인을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상품이 이렇게 있어요. 요 상품, 그리고 나는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같이 해서 전체적인 아까 보신 그 포트폴리오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VIP.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는 왼쪽에 있으니까 활용하셔서 기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